이 시리즈에서는 동부 뉴기니와 과달카날에서 일본의 방어선을 뚫으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던 1942년 11월 과달카날 해상에서 다시 벌어진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의 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사파런가 해전이라고 불리는 이 해전이 일본 해군이 과달카날의 일본 육군에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 구축함 선단을 파견하다가 미군 함대를 만나서 시작되는 과정을 이 시리즈의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했는데요. 사실 일본의 대규모 수송선단이 또 내려올 것이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미군도 여러 정보를 통해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과달카날을 둘러싼 여러 해전에서 꽤 고생을 많이 한 미군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요. 그중 하나가 5척의 순양함이 주축이 된 태스크포스 67을 구성한 것이고, 태스크포스 67의 지휘관으로 최초로 지명되었던 사람이 바로 토머스 킹케이드 제독이었습니다. 킹케이드 소장은 1942년 6월부터 항모 엔터프라이즈를 주축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16의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킹케이드 제독은 자신이 총 지휘를 맡아서 치러진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항공모함 호넷을 잃는 등 썩 좋지 못한 전과를 거두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킹케이드 제독이 이제 항모부대가 아닌 순양함 부대를 지휘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킹케이드 제독은 언제나 만만치 않았던 일본 수상함 부대와의 결전을 위해 나름의 필승 작전 계획을 짜게 됩니다. 킹케이드 제독은 일본과 교전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인 11월 24일 에스피리투 산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일간 일본 함대를 어떻게 상대할지 작전 계획을 고안하고 11월 27일에 완성하는데요. 이 작전의 이름은 오플랜 1-42로 붙여집니다. 이 작전의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미 함대는 구축함 1개 부대와 순양함 2개 부대로 나뉘어집니다. 구축함 부대에서는 최신 SG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함이 선두에 서고, 구축함들과 순양함들 사이의 거리를 약 9km 정도로 충분히 떨어뜨려 놓습니다. 순양함에 탑재된 수상정찰기는 일본 함의 포격을 맞았을 때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리 다른 곳으로 보내 그곳에서 정찰 비행을 하게 합니다. 이후 작전 계획도 기존의 경험을 반영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나타나면 SG 레이더를 가진 선두 구축함에서 먼저 포착합니다. 물론 일본 견시병들이 먼저 보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구축함들은 따로 기함에서 명령이 없어도 바로 어뢰를 발사하고 순양함 대열의 뒤로 지체 없이 퇴각합니다. 미 순양함 부대는 일본 어뢰 사정거리 밖에 위치해 있어서 안전한 상황이고, 함포 사격으로 일본 함대를 공격합니다. 기습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소리가 나는 함포 사격은 어뢰가 일본 함대에 도달하기 전에는 절대 금지되었고, 서치라이트의 점등도 금지되었습니다. 미군은 과달카날에서의 여러 번 해전의 경험으로 함포 사격전은 어느 정도 자신 있지만 일본 어뢰에 의한 피해가 막심해 이를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따라서 이 작전이 바로 과거 해전의 경험을 살려 킹케이드 제독이 만들어낸 곧 있을 일본 수상함 함대와의 결전 필승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킹케이드 제독은 이 필승 계획을 완성함과 거의 동시에 북태평양 지역으로 전출되었고, 그 후임에 칼튼 라이트 제독이 임명되었습니다. 라이트 제독도 이 작전 계획 수립에 깊이 관여했지만 미 함대가 에스피리투 산토를 출발하기 전부터 아마도 어뢰 공격이 끝나기 전에 함포 사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라이트 제독은 구축함들이 적 발견 시 자유롭게 어뢰를 발사할 수 있게 할 계획도 수정해서 기함에서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어뢰를 쏠 수 있게 했습니다. 11월 30일 오후 11시 16분에도 플래처가 이렇게 어뢰 발사 요청을 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처음에 발사한 어뢰 20개가 전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렇게 틀어졌지만 첫 번째 일제 사격에서 일본 구축함 타카나미가 집중타를 맞아 극초반부터 기동 불능이 되는 바람에 미군 작전엔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였는데요. 미 함대의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 함대의 대열은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남동쪽으로 과달카날 해안을 오른쪽으로 보고 항진하고 있었고, 타카나미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후미 쪽의 스즈카제와 카와카제는 우현, 기함 나가나미는 좌현 쪽으로 방향을 틀어 회피합니다.
스즈카제는 오후 11시 23분 8발의 어뢰를 미 함대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후미에 있던 구축함들과 달리 앞쪽의 4척은 그대로 항진을 계속했습니다. 미 함대의 포화는 나머지 일본 함들이 과달카날 섬을 배경으로 해서 레이더 포착이 쉽지 않았고, 일본 함들이 함포 사격이나 탐조 등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아 가장 가까이 있어서 명확하게 보이는 타카나미만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중타를 맞는 와중에도 타카나미는 장전해 놓았던 어뢰 8발을 미 함대 쪽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타카나미가 대파되고 후미의 구축함 3척이 뒤로 물러나고 있을 즈음 그대로 남동쪽으로 전진한 4척의 구축함은 미 함대 쪽으로 접근했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하며 이제 북쪽으로 지나가는 미 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1시 27분 계속 북서쪽으로 항진하던 미 함대의 위치는 선두가 사보섬 남쪽에 접근했습니다. 같은 시각 스즈카제 혹은 타카나미가 공격을 받기 전에 발사한 어뢰 2발이 미 순양함 대열의 선두에 섰던 기함 미니애폴리스의 앞부분에 명중합니다. 이 어뢰 2발로 미니애폴리스는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어뢰는 좌현 쪽 1번 포탑 앞부분에 명중했는데 수상정찰기 항공유 저장고가 있던 곳이어서 더 큰 피해가 났고, 미니애폴리스의 선수 부분이 폭발로 거의 사라져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어뢰도 좌현 쪽 2번 보일러실에 명중했습니다. 어뢰 명중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으나 첫 번째 어뢰로 인한 엄청난 물기둥이 불길을 꺼버리고 함교까지 전부 물바다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선수 부분의 구멍으로 해수가 들어와 순식간에 1, 2, 3번 보일러실이 침수되고 잠시 후 동력 공급이 중지되어 미니애폴리스는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순양함을 잠깐 동안에 전투 불능으로 만드는 일본 어뢰의 무서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투 이후 만들어진 이 도면에는 기함 미니애폴리스에 맞은 어뢰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니애폴리스가 1939년에 함포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전투 다음 날인 1942년 12월 1일에 미니애폴리스를 찍은 이 사진을 보면 1번 포탑 앞에 선수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1번 포탑 앞부분의 선체에 가해진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함 미니애폴리스에서는 37명의 수병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어뢰로 인한 미 함대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기함 미니애폴리스의 뒤에 따라오던 중순양함은 뉴올리언즈였습니다. 미니애폴리스도 뉴올리언즈급 중순양함이었는데요. 기함을 따라 항진하던 뉴올리언즈는 바로 앞에서 미니애폴리스가 어뢰를 맞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회피 기동을 개시합니다. 그러나 미니애폴리스가 어뢰를 맞은 지 약 30초 후, 시간은 오후 11시 28분에 스즈카제 혹은 타카나미에서 발사된 총 16발의 어뢰 중 한 발이 또 뉴올리언즈에 명중합니다. 뉴올리언즈에 명중한 어뢰는 함의 좌현 앞부분 8인치 포탑 아래를 강타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와 똑같이 항공유 저장고가 폭발했고 포탑의 탄약 저장고도 폭발하는 바람에 실제 선체에 입은 피해는 미니애폴리스보다 더 컸습니다. 뉴올리언즈도 선체 앞부분이 절단됐고 떨어진 부분이 후미로 가면서 프로펠러도 손상시켰습니다. 이 도면에는 뉴올리언즈의 어뢰가 명중한 위치 그리고 선체에 대한 피해 정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선체가 절단된 위치는 1번과 2번 포탑 사이였습니다. 전투 종료 후 약 8시간 뒤에 찍은 이 사진에는 일본군의 어뢰로 인해 2번 포탑 앞부분이 전부 떨어져 나간 뉴올리언즈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함의 앞부분이 침수 등으로 뒷부분보다 더 내려와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 달쯤 후에 호주에서 뉴올리언즈를 찍은 사진이라는데 떨어져 나간 앞부분은 대충 임시로 막아놨지만 아직 정식 복구는 시작 안 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을 앞서 보았던 미니애폴리스의 피해와 비교해보면 1번 포탑까지 날아간 뉴올리언즈의 피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올리언즈에서 사라진 함수 부분은 약 45.7m 정도로 함 전체 길이의 25%에 해당했습니다. 전투 시작 20분도 채 안 돼
중순양함 2척을 퇴장시킨 일본 함대는 계속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미니애폴리스와 뉴올리언즈가 어뢰를 맞아 큰 피해를 입은 오후 11시 28분, 일본 구축함 쿠로시오와 오야시오에서 총 12발의 어뢰를 발사합니다. 남동쪽으로 항진하던 일본 구축함 4척은 11시 30분이 되어 다시 방향을 틀어 북서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1시 32분에는 기함 나가나미에서 어뢰 8발을 미함대 측을 향해 발사했고, 1분 뒤에는 카와카지에서도 어뢰 8발을 미함대 쪽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이미 중순양함 2척이 큰 피해를 입은 뒤에도 일본 구축함들의 어뢰는 계속 미함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이 즈음 미함대의 함포 사격이 기함 나가나미에 집중되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포탄이 함의 뒤쪽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져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미순양함들은 수상 정찰기들을 미리 과달카날 북쪽 툴라기로 보내 필요한 때 정찰을 하게 했는데, 마침 이날따라 해면이 너무 잔잔했고 이러면 수상기가 바다에서 뜨기 어렵다고 합니다. 수상기들은 뒤늦게 떠서 교전 장소로와 일본 함대를 발견했으나 명령이 없으면 조명탄을 투하하지 말라는 라이트 제독의 지침 때문에 계속 기다렸지만, 기함 미니애폴리스가 이미 어뢰를 맞아 통신불능이 되어 조명탄 투하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군으로서는 실수에 불운이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와 뉴올런즈의 뒤를 따라오던 미 순양함은 3척이 더 있었습니다. 빨리 위험 지역을 지나간 선두의 구축함 부대와 달리 집중적인 일본 어뢰 공격을 받은 순양함 부대. 이 순양함 3척은 일본의 공격을 무사히 피하고 동료함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448원과의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